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과 스페인 테러 등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24% 하락한 21,750.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54% 떨어져 2,430.01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4% 내린 6,221.9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 12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40년 내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고용시장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2,000명 감소한 23만 2,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의 예상치 24만 명을 밑돈 수치이며 지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산업 생산은 6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지만 시장 예상에는 못 미치는 완만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 연준은 7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3% 증가였습니다. 7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2.2% 늘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의 주간 단위 원유 재고가 주 초반까지 100만 배럴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 반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7% 오른 배럴당 47달러 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하락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 흐름을 계속하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에서 벤 차량이 보행자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테러가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악재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무려 33%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엿새 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360선을 탈환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전기, 전자와 철강 업종을 대거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또 반도체주 호조의 코스닥도 1%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0.57% 상승한 2,361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13% 오른 642로 양지수 모두 사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8월 18일 금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꼼꼼히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한반도 리스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긴장 분위기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난밤 글로벌 증시
증시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이 사실상 금융시장으로의 어떤 그 변동성 확대를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 불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좌충우돌하는 그의 성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적인 안정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 불안감 내지는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시장 내 어떤 그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종차별 우려감, 인종차별과 관련된 그의 어떤 그 언행,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 간에, 국회 간에, 그리고 정치가들 사이에서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조금 좀 불안하게 엮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가 주창을 계속해서 해왔었던 법인세 인하 조치라든지 전반적인 그의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 신뢰도의 문제성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9월달 FOMC 회의랄지, 그리고 유로존에서의 22 통화정책 회의, 테이퍼링 이슈와 자산 매입, 자산 축소,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앞으로 유동성 이슈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을 조금은 조여들 만한 이슈들이 조금 더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호재 쪽보다는 일단은 악재 쪽. 그렇다면 악재를 과연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악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내지 시황 속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주로 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나의 포트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으로의 다소간의 좀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 앞서서 최원장 아나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실망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를 어떤 그 무역 제재를 통한, 무역 보복을 통한, 무역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중국에 북한으로의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때 의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이슈 분명히 크게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 만들어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대만 크게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0월이 지금 대기 중에 있죠.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1년에 2차례 합니다. 4월과 10월달. 이제 10월이 조만간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이에 따른 중국도 걱정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시 상당 부분 걱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것. 지난 4월달 중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부터 피해갔을 당시 사실상의 전제 조건은 대북,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을 미국에 대해서 협조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환율 조작국을 이연시키는, 일단 연기시키는, 좀 지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10월 달은 조금은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금은 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은 더 조임을 가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환율 조작국의 지정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그리고 GDP 대비해서 3% 이상의 경상 흑자, 그리고 8개월 이상 달러화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 매수 개입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의 여부. 근데 한국과 중국과 대만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모두 해당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8개월 이상의 달러화 매수 개입의 어떤 그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더 정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미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슈가 가장 큰 어떤 그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된다라면 자국의 환율은 당연히 절상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에 10월달 지정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의 원화는 미국 달러와 대비 절상을 하게 될 것이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환율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 기업들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서 실질적인 기술력과 마켓 시어를 상당 부분 점하고 있는 IT 업종에 대한 피해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자동차 업종, 지금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죠. 사드 보복과 관련된 중국 내 판매량의 급강,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어떤 그들의 움직임, 소위 말하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돼서 자동차 업종의 어떤 그 부담감, 그리고 지금 원래는 어제 1심 판결이 나기로 했었습니다만 31일로 연기가 되었죠. 기아 자동차와 관련된 통상임금과 관련된 1심 판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만약에 환율 조작국 지정에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이 더 크게 절상이 되게 된다라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시총 대형주들 중에서요, 전차 군단들 중에서 전기전자는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자동차 업종은 상당 부분 버티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자동차 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은 좀 일단 포트 내에서의 어떤 그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만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전기차, 완성차 쪽이 아닌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구동장치,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그 반도체 부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해 보일 것.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통해서 향후 또 투자 방향까지 가늠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철강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역시 철강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철강 업종 내 본격적인 경기 상승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 일단 통상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서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 따져본다라면 일단 자동차 업종이 10.2%로 가장 높죠. 근데 철강 업종 약 한 5.8%,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이 3.2%, 상대적으로 평균치 5.9%대에 비해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이번 31일에 있을 기아 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되어서 그 영향권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 있는 업종군이 소위 말하는 자본재산업군, 철강업종과 석유화학, 정유업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철강 가격의 상승, 가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중국에서의 철강 수출량이 상당 부분 급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이에 따른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이 상당 부분 글로벌 시장 내에서 타이트하게 나타나지면서 철강류 제품의 가격의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 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어 왔었고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소비의 급증,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의 개선에 따른 철강수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 철강류 제품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열연 제품의 가격을 예로 들어본다면요, 지난 4월달 톤당 390달러였습니다. 8월 들어서 540달러로 평균 38%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도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물론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파업, 그리고 조선업에서의 구조조정,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 소위 말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산업재, 소재 산업재들에 대한 관심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비철 금속의 가격, 아연이랄지, 알루미늄이랄지, 니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증가 그대로 읽을 수 있다라는 부분. 비철 금속과 철강류의 가격. 어쩌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전반적인 수요의 개선에 기대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FOMC 회의록 발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연준 의원들이 이견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그들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 나타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의견에는 서로 간에 다른 어떤 그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의 해소가 급선무가 돼야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가격 그리고 상품 가격의 변화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에는 정유업종, 철강업종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 LS랄지 고려아연 등 있죠. 풍산도 있고요. 이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어제까지는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시장에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장이 과연 전약 후 약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전약 후 강으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다음 주 일주일간에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나타난 어떤 그 조정 양상의 장기화냐 아니면 단기 마무리냐를 결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초점, 중요한 어떤 그 팩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지난밤 MSCI 항공물 1.34%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 당연히 약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과연 이 부분을 만회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낙폭을 더 키울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일단 어제 외국인들 IT를 다시금 조금 좀 사주면서 시장 반등 분위기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IT의 수급 공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을 평균적으로 좀 돌아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총 3.6조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 총 10조 원을 산 것 중에서 이미 3.6조 원을 팔았으니까요. 한 3분의 1가량은 팔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난 3주간 3.6조 원의 순매도 중에 삼성전자가 2.3조 원, SK하이닉스가 6,200억 원, 합치게 되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80%가 넘는 순매도가 IT 업종에 집중되었다. 그것도 두 종목에 집중되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랄지 그 실적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금 갖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3분기는 좀 IT 업종은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쉬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4분기에 다시금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재경신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왜 IT 업종을 그렇게 많이 팔았고 IT 업종에 대한 매수가 다시금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 그 이유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IT 업종에 대한 사이클 논란이 3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나온 이후까지는 IT 업종 같은 경우는 큰 어떤 그 실적 관련 모멘텀을 찾아보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 꼭 좀 감안을 해 두시고요. 대신에 IT 업종의 수급을 메꿔줄 업종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판단을 해본다라면 IT 업종 PBR 기준으로 1.5배
소재, 뭐 철강이랄지 석유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0.9배, 금융이 0.7배가 되겠습니다. 금융업종 0.7배, 소재 0.9배.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소재와 금융 쪽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밤 미국에서 금융업종이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금융 정책, 이에 대한 다소간의 실망감, 불안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조만간 불어올 어떤 그 통화정책의 긴축 가능성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업종군은 아무래도 금융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조금 좀 중기적으로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요. 오히려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근데 한반도의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글로벌 통화정책으로 움직인다. 글로벌 통화정책으로 움직이게 됨과 동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결국 소득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소위 말하는 제이노믹스, 주로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수출주나 내수주, 이 둘 중에서는 내수주 쪽으로,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주 쪽으로,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또 다른 1차적으로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큰 그림 속에서 경기 민감재 같은 경우, 뭐 그 산업재랄지 아니면 소재주 이런 경우 같으면 순환매 관점의 접근이 유효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중기적으로 내수주와 금융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다. 다만 IT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이제 아이폰 출시 예정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아이폰 관련 부품들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일단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조금 좀 IT 업종 같은 경우에 관심 영역권을 조금 좀 축소해 나가시는, 좁혀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세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2360까지 올라왔는데 그 힘의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던데요. 특히나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대형 IT를 외국인이 팔아서였잖아요. 네. 대형 IT를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사주는 겁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야 시장의 반응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동의하고는 또 한 6일 만이라고 그러죠. 예. IT 업종도 매수하고, 국내 시장도 매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좋은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움직여야 시장 변화도 좀 변화가 나온다라는 쪽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끝났고, IT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키워드겠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실적 흐름들만 보면은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특히 지금 시장 분위기, 즉, 전반적인 대내적인 불확실성도 같이 고려를 한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부터 사서 쭉쭉쭉 V자 반등으로 지금 사면 수익률이 30% 넘는다. 이런 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과 어떤, 시장의 움직이는 흐름들을 같이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결론은 뭘 사느냐, 언제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IT 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IT 업종을 그럼 왜 팔았느냐, 그렇게 다들 좋다는데 왜 팔았느냐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좀 보고 넘어가야 될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보통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한 명이 아니죠. 한 명 아닙니다. 네. 외국인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주식을 삼성전자 좋으니까 삼성전자 몰빵 이렇게 주식 매매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국가 그리고 지역 그리고
어떤 업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포트폴리오로 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펀드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가장 크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IT 업종이 앞으로 좋다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보통 여러 가지 미국은 얼마? 비중 한 20%. 한국은 그래도 MSCI 지수 흐름들과 같이 맞춰서 한 5% 정도 사서 동일한 비중으로 IT 업종에 대해서도 같이 사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유독 한국 증시의 특징은 IT 업종들이 강할 때 많이 올라오는 특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IT 업종들도 앞으로 실적이나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많이 올랐겠죠.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비중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커진 거죠. 한국 비중이 IT 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는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거 좀 줄여놔도 여전히 비중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차익 실현을 덜어내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최근에 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어진 외국인들의 매도와 IT 업종의 매도세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봤었을 때 덜어냈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로 움직이게 되면 또 돈 버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 부분들을 빼는 상황에서 뭐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나 앞으로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먹은 돈 출금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전략들이, 흐름들이 가장 맞겠다라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의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7월 달까지 외국인들 동향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를 했던 흐름들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유럽계 쪽에서 영국계와 중동 자금 쪽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는 쪽,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자금들이 좀 더 컸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중기 자금 쪽인 미국계 자금 쪽은 여전히 변화가 없이 계속 매수 기조가 꾸준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IT 업종에 대한 고점 논란 이런 것도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가격, 수출만 보고 논하다고 한다면은 5월 달부터 반도체 수출 가격은, 수출 흐름은 5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5, 6, 7, 8, 여전히 8월 달까지도 50% 이상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관점들 유지한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도 같이 연관해서 보게 되면은 3분기는 아마 2분기에 대한 강한 실적 모멘텀보다는 약간 주춤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4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8이 들어오겠죠. 거기다가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 아이폰 공급과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4분기의 기대감 다시 이어진다. 삼성전자는 일단 한 9월 달 안까지는 사보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IT 업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 흐름들은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환율 여러 가지 흐름들 다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 꺾일 가능성은 아직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에 맞춰서 가격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IT주들이 9월 달까지도 강세를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그럼 중소형주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시각을 보여줄 걸로 생각됩니다. IT주 관련된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조정권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확장세로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건 이제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과 같이 확인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기적인 관점 쪽은 여전히 강세 기조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 부품주, 장비주도 같은 시각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가치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 배경은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를 먼저 여쭤볼까 하고 또 앞으로 환율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까지도 짚어주세요. 결국엔 환율 얘기 물어보시는 거죠? 예. 네. 일단 지금 개인들의 외환 관련돼서 달러화 예금이 계속 늘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배 아프시죠? 돈 벌었습니다. 일단 저는 달러가 없어서요. 그렇죠. 네. 달라고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일단 그리고 기업 관련된 쪽에서도 달러화 예금도 같이 동반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 봤었을 때 아무래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수출이 호조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달러화가 좀 계속 유입이 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기조를 보게 되면 달러화 강세 기조죠. 그래서 원달러는 반대로 이제 약세 쪽을 이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원달러 약세인데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수익을 보는데 좀 기다려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매도 심리가 약화되는 측면들도 이를 좀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에 가세가 됐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기조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도 이제 9월 달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긴축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라게 되면은, 특히 선진국 쪽에서의 금리 정상화, 금리 인상, 그리고 또 긴축, 이쪽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통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달러를 좀 선호하는 추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저런 흐름들 쪽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환테크겠죠. 예, 환테크 관련돼서 제가 지금 한 작년부터 이어졌던 가장 큰 기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환율 쪽에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달러화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는 몇 차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환율 쪽에서의 변화들은 1,100원대 초반에서 다시 원달러 약세 쪽으로 다 가닥을 잡는 경향들이 좀 많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변화가 또 중요한 게 1130원이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드리겠는데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흐름에도 불구하고 1130원을 오히려 지지하려고 나온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원달러 약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160원대, 1180원대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 1130원대가 이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흐름들도 좀 유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30원대가 유지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1160원, 80원까지 올라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예. 외국인들과 관련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쪽은 오히려 1130원 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보겠지만은 아직 지금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동향상은 다시 원달러 약세 쪽으로 한 번 더 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이 좀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환율의 움직임은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발 전기차 열풍으로 인해서 올해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재주와 장비주의 흐름이 좀 엇갈렸다고 하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일단 전기차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전기차 타보셨다고 하셨죠? 전기차 많이 타봤죠. 놀이공원 가서. 놀이공원 가서, 네, 그리고 또. 여기 상암동 앞에도 어제 네. 전기 자전거 시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저 가다가 타고 가겠습니다. 한번 타고 예. 가겠는데요. 예. 근데 전기차도 가장 많이 보는 게 골프 좋아하시면은 골프 카트 보시면 되죠. 골프 카트가 그냥 이렇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스르륵 하고 가는 그런 패턴이죠. 네. 그래서 전기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IT 제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대세가 될까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사실은 전 글로벌 추세가 자동차 쪽에 대한 분위기가 전기차로 가는데 국내에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변화나 인식이 그렇게 좀 많이 좀 가져가는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 네. 글로벌 유수의 어떤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필두로 특히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거의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친환경 그리고 오염물질이 좀 적은 쪽에서의 자동차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의 대세가 될 거다라는 관점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미국의 테슬라와 함께 두 양축이 중국 쪽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특히 중국의 전기차 의무 생산제가 있죠. 그래서 202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의 비중을 12%까지 지금 거의 2배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저도 30살이 넘어갈 텐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글로벌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까지 한 1,300만 대 전체 차량이 한 12.6%까지 차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030년이면 그럼 10년 뒤면은 60%까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쪽에 대한 원년 쪽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들이 빠르게 주가도 움직이고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가장 큰 만약에 전기차가 3천만 원이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비중은 배터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2천만 원 가까이가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의 가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소재 업종 그리고 장비 업종 쪽이 오히려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소재 업종들이 더 부각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 한 100% 이상 올라온 종목도 많죠. 근데 장비 업종들이 오히려 좀 덜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장비 업종이 조금 더 메리트가 높다는 쪽으로는 연결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올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종목 쪽에서 뭐 PNT라든가 DA테크, 특히 DA테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과거의 IT 업종의 장비 쪽과도 같이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라든가 부품을 생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쪽에 대한 관점들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신사업 쪽으로 확장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모텍 같은 경우도 관련된 쪽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또 연결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중심으로 만드는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관심주를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예,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시간 넘어갈까, 많은데요. 넘어갈까 하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요. LG화학 꼭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은 석유화학 업종들이 가장 또 좋을 단계다. 특히 화학업종은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화학업종 한 종목은 담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전기차와 같이 연결된 쪽은 LG화학 이쪽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사기에 늦지 않았습니까?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은 그래도 사셔도 수익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지금 뭐 중국 쪽에서 계속 국내산 메이커 삼성, SDI,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가하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일단 잠시 보류. 나머지 쪽에서 흐름들을 봤었을 땐 여전히 시장에서 기술력과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알아주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본 업체를 제외하고 일본 업체와 거의 동등하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두 번째로 포스코 캠텍이라는 회사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과거에 내화물 관련된 쪽 내화물은 잘 모르시겠죠. 네, 일단 열을 견디는다. 내화. 예, 이쪽에서 포스코 쪽에서 이제 자회사 쪽으로 나오는 회사에서 신규 산업 쪽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음극재 관련된 쪽에서는 거의 알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수익성 중심으로 회복세가 두드러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비싸지 않다는 관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후성 같은 경우 특히 냉매가스 쪽으로 냉매가스는 여름에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성수기였을 겁니다. 그 실적과 함께 전해액 관련돼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액에서 핵심 첨가물을 좀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LI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건 차마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독점 공급하는 물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은 관심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함께 해드렸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는데요. 현재는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아침에는 서울, 경기, 충청 북부로 확대되겠고요. 낮에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 전북 북부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부터 늦은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강원 영서 남부에 최고 100mm, 이 지역을 제외한 중부와 경북 북부, 전북 북부에는 최고 5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번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도 비가 이어집니다. 토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요. 전남과 제주도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텐데요. 단 기압계 변화에 따라 변동사항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낮 동안 30도를 윗돌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28도, 춘천 26도로 오늘도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동해안 차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강릉과 울진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상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 내린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날이 차츰 개면서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